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이제는 회귀 모형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분하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학적으로 봤을 때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1차 방정식이 모여서 하나의 모형에서 이제 돌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좀 표현을 한다면 연립 방정식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제가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정말 수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약간 편집을 해서, 아무리 수학이지만 좀 편집을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좀 제 의도를 잘 알고 좀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 어떤 거죠? 그냥 뭐 x하고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굳이 표현해 본다면 y는 뭐 a 플러스 bx 정도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단순회귀 분석인데, 물론 이제 요 뒤에다가 표준 오차를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중회귀 분석이다, x가 3개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b1 x1이 되고 b2 x2가 되고 b3 x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단순이고 이게 이제 다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다중일 때 이 x1, x2, x3가 바로 측정 도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인들이 되겠죠. x의 요인들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1차 방정식이 자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이 y가 다시 x가 돼서 다른 y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y는 또 다른 y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x는 또 이 y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이 y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y도 x가 돼서 다시 여기에 미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복잡한 xy의 관계들이 하나의 모델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연립방정식으로 푼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할 때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에서 돌아가는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 연립 방정식에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시스템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시스템을 좀 구분을 해보면 1차 방정식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1차 방정식은 이제 이 해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하나가 나옵니다. 해가 하나가 나오죠. 근데 연립 방정식은 이 xy의 관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해가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고요, 하나가 나올 때가 있고 여러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df, 그 자유도가 df duty of free chop, 이 면세점이 아니고 degree of freedom이죠. 자, 그래서 자유도가 n-1로 계산이 되는데 이때 n은 샘플이죠. 연립 방정식인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어떻게 써먹냐면 이 해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df가. 그래서 df가 df 값이 0보다 작으면 이제 해가 안 나오는 거고, 왜 이게 없어졌죠? 해가 안 나오는 거고, df가 0이면 해가 하나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f가 0보다 크면 해가 여러 개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df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양수가 나와야 우리가 여러 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일단 여러 개의 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df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df가 0보다 커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때
DF의 계산은 n-1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 계산을 해야 되는가. 추정이죠. 얼마나 많은 추정을 해야 되는가를 빼서 데이터가 추정해야 될 계산보다 많으면 DF는 양수로 나오고, 추정해야 될 계산이 데이터보다 훨씬 많으면 해를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우리는 결국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뭐 측정 변수 이런 것들이죠. 측정 변수. 그래서 측정 변수 개수가 많아야지 추정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잠재 변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뭡니까? 모수, 자유모수.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모수들, 화살표. 그 다음에 오차. 자,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F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 DF를 올리는 요인이 측정 변수, 그리고 고정모수. 고정모수는 화살표에 이렇게 1로 탁 잡혀 있는 거, 이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DF를 떨어뜨리지 않는 또는 높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이제 DF를 준비를 하면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가 여러 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확률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확률의 개념. 자, 확률의 개념을 굳이 또 통계에서 많이 쓰는 유사한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likelihood죠. likelihood. 영어 표현이 스펠링이 맞나? likelihood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우도라고 합니다. 우도. 근데 가장 높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을 한자로 쓰면 최대가 되겠죠. 최대.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 모수치 추정 방식은 최대 우도법이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도 확률로 구하는 방식이 있죠. 어떤 겁니까? 자, 뭐 단순회귀 분석도 있고 다중회귀 분석도 있고 위계적 회귀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 말고 확률로 구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죠. 로지스틱 회귀. 어떤 거냐면 이제 x가 있는데 y가 0하고 1로 이루어진 이별량 척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껌을 많이 씹으면 환자가 아닌데 턱관절 장애 환자가 아닌데 턱관절 장애 환자로 될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최대 우도법으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회귀 분석은 뭘로 구할 것이냐? 이건 이제 최소 자성법으로 구하는 거죠. 이걸 또 굳이 제가 그냥 재밌게 설명을 드린다면 회귀 분석은 이제 요런 이제 이 분포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x, y 좌표값들, x, y 좌표에서 이런 이제 x, y 좌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선인데 여기 이제 요렇게 한 95% 정도가 요 안에 몰려 있으면 하나의 선이 나올 수 있다. 95%? 제가 그냥 웃긴 소리를 하는 겁니다. 95%? 95%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95인데 그럼 95% 이상 모여있다라는 거는 1보다 숫자가 작고 0보다 숫자가 크다는 소리인데 요 안에 모여있는 숫자들은 0점 몇이잖아요. 0점 몇은 제곱을 하게 되면 더 작아져. 그러면 0점 몇들은 제곱을 하게 되면 더 이 선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더 작아진다. 최소. 제곱을 붙이면 더 작아진다. 자승. 그래서 최소 자성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최소 자성법을 쓰고 요 선 만들어내려고 1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가장 달라붙게 만들려고 그냥
자승을 부신다는 거죠. 제곱. 그래서 가장 작은 거리를 구해내겠다는 거고, 구조방정식의 연립방정식은 확률적으로 여러 개 해 중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해를 찾아내겠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최대 확률 우도, 최대 우도법을, 이게 확률은 로지스트 회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최대 우도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구분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확률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확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제가 또 한참 드려야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무슨 보통 이러잖아요. 99% 확률이냐, 95% 확률이냐, 90% 확률이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 1배는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에서 한 68% 정도 표준 편차 1배 이렇게 편차들이 모여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왜냐면 정규 분포에서 이 확률이 계산이 제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구조방정식 모형은 확률적인 거고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제일 계산이 잘 될 때가 정규 분포일 때입니다. 그래서 정규성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방정식을 내가 풀겠다라고 한다면 최대 우도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정근부포 자유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에 대한 방식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로 무엇을 검증할 것이냐, 어떤 분포의 데이터를 검증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회귀 분석과 구조방정식이 달라지지만 구조방정식 안에서도 모수 추정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모형 적합도나 모수 추정에 대한 방식이 또 달라진다.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은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방정식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교수님들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런 모수 추정 방식이라든지 데이터의 어떤 분포의 특징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해라. 이거는 유행이니까 그냥 해야 된다. 박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데이터의 상태나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이나 변수의 특징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거기에 맞는 추정법을 쓰고 거기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를 풀어내는 것이지, 그냥 유행 따라 박사는 구조방정식 정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확하게 어떤 기법들이나 내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 방법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